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이고요. 우리 수학 나형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3부고요. 2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고난도 문항이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쉬운 문항들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훅훅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요. 21번 문항 자체는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학생들이 30번 문항이랑 21번 문항이 가장 그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21번 문항 다양한 아이들이 다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보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요. 그것들 이용해서 문제 푸는, 적용하는 연습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미적분 원이랑 수투랑 함께 등장하네요. 또 극한이 나오는데 딱 봐도 뭐예요? k분의 x-1의 2n제곱, k분의 x-1의 2n제곱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k분의 x-1이 아니라 뭐 x의 2n제곱 또는 x의 n제곱 또는 x의 n-1제곱 이런 모양일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극한을 잘 구해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공비에 해당하는 값이 k분의 x-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fx를 찾는 것도 좀 까다로웠을 거고요. 범위를 계산하는 것 자체도 까다로웠을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와서 또다시 f합성 fx, x-k의 제곱. x가 k일 때는 f합성 fx, x가 k가 아닐 때는 뭐예요? 2차 함수 꼴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요. 그러한 어떤 gx에 대해서 상수 k에 대하여 g 합성 fx의 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 아마 k가 아니라 x가 아니라 k겠죠. 그래서 k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뭐를 먼저 확인하자? 공비를 먼저 확인하자. 즉 공비가 뭐예요? k분의 x-1입니다. k분의 x-1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을 때와 그리고 k분의 x-1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리고 또 언제일 때로 나눠서 아예 그냥 선생님이 넓게 써드릴게요. 어쩔 수 없다. 넓은 대로 갑시다. fx를 우선 써놓을게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공비가 뭐냐면 k분의 x-1의 2n제곱 플러스 1 분의 k분의 x-1의 x-1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단 k가 0보다 큰 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뭐라고요? 공비의 값에 따라서 fx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비인 k분의 x-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x-1의 2n제곱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0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f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간단하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의 범위예요. 그래서 x가 어떨 때, x가 뭐일 때 얘가 1이 되느냐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봅시다. k를 세 변에다가 똑같이 곱해줘야지만 x-1만 남을 텐데 다행인 건 k가 0보다 크대요. 그래서 세 변의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k, x-1, k 이렇게 되네요.
세변에 똑같이 1을 더해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1 빼기 k, x, 1 플러스 k 이렇게 되네요. 즉 1 빼기 k보다 x가 크고 1 빼기 k보다 x가 크고 1 플러스 k보다 x가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 이번에는 k분의 x-1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양변에다가 뭐 곱할 수 있어요? k 곱할 수 있죠. 그러면 x 빼기 1은 k가 돼요.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k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공비가 이 공비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2n제곱이니까 1 플러스 1이고요. 1의 2n제곱이니까 1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자가 뭐가 돼? 0이 돼요.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0이 되거든요. fx가 0이야. 언제? x가 1 플러스 k일 때. 따라서 fx는 뭐도 될 수 있다? 0도 될 수 있대요. 0. 언제? x가 1 플러스 k일 때. 됐죠? 자, 또 얘가 얼마일 수도 있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를 모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공비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k를 곱하면 x-1은 마이너스 k가 되고요. x는 뭐가 된다? 1 빼기 k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fx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거든. 마이너스를 2n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요. 그래서 1 빼기 1이 돼서 분자는 얼마?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2n제곱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되죠. 1 플러스 1하면 2예요. 따라서 2분의 0이니까 얼마? 0이 되네요. 아까 0 하나 구해놨잖아. x가 1 플러스 k일 때도 0이고요. x가 1 마이너스 k일 때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공비가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i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꼴이에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2의 n제곱, r의 n제곱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진동했었어요. 즉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쌤이 뭐만 쳐다보라 그랬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만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해서 극한값 얼마 된다? 1이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의 범위를 좀 잘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범위부터 먼저 정해볼게요. 양변에 k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요. 왜? k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x-1이 마이너스 k보다 작아요.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1 마이너스 k보다 작아요. 또는 k 곱하면 x-1은 k보다 커요.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1 플러스 k보다 큽니다. 그때의 fx를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보세요. k분의 x-1의 2n제곱 플러스 1이고요. k분의 x-1의 2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뭐만 쳐다보라 그랬어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만 쳐다보라 그랬죠. 근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x가 1-k보다 작거나 1 플러스 k보다 클 때는 1이에요. x가 1 빼기 k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 플러스 k보다 클 때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x는 구했어요. 자, 이제 fx를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fx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쵸?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1-k보다 x가 크고 1 플러스 k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x가 1-k이거나 또는 1 플러스 k일 때는 0이었습니다. 그리고 x가 1 빼기 k보다 작거나 또는 1 플러스 k보다 x가 클 때는 뭐다?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gx로 가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누가? gx가. 그래서 gx를 막 쳐다봤어요. 합성함수 있어서 무서운데 하지 마세요. 봐요. x가 k가 아닐 때에는 k라는 그 점만 아니면 얘는 뭐예요? 2차 함수예요. 뭐죠?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죠. k일 때만 이 값이에요. 점이에요. 따라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얘는 어디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k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k에서 연속이려면 x가 어디로 갈 때? k로 갈 때 gx의 값이랑 뭐랑 같아야 돼? g, k에서의 함수값만 같아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x가 k로 갈 때라는 말은 x가 뭐가 아니면서 k가 아니면서 k에 아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gx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얘가 들어가야 돼요. x-k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예요? x가 뭐일 때죠? k일 때죠. 따라서 gk 대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k로 갈 때 gx 대신에 x-k의 제곱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gk는 뭐예요? x 대신에 k 대입한 거잖아. 즉 f의 f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극한이죠. 2차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극한값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값? k를 대입한 값. 그럼 k 빼기 k는 뭐예요? 0. 0의 제곱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f의 fk를 했더니만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gx가 연속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성질을 알아낸 거죠. f랑 합성한 f의 fk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g 합성 fk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k의 값이 뭔지를 우선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fk를 계산한 다음에 g에다가 그 값을 대입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뭐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k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야죠. fk를 모르잖아요. 얘를 t라고 둘게요. 그러면 f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더니 0이 됐대요. 자, 그러면 봐요. 0이 됐대. 언제 0이라는 거예요? x가 1-k이거나 1 플러스 k일 때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x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t라 그랬으니까 t가 얼마이거나 1-k이거나 아니면 t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k일 때 ft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요. t가 1 빼기 k 또는 t가 1 플러스 k래. 그쵸? 그런데 t는 뭐였어요? fk였다. t는 뭐였어요? fk였어. 즉 fk가 1 빼기 k이거나 fk가 1 플러스 k여야 돼요. 다시. 그런데 봐요. fk로 변신했어요. 즉 x가 다 k로 이제 변신을 할 거야. 그랬을 때의 결과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1 빼기 K이거나 1 플러스 K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를 알고 있어요? K가 뭐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1에다가 0보다 큰 숫자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1보다 커지죠. 함수값이 1보다 커졌대. 그런데 함수값은 1, 0, 마이너스 1 세 개 중에 하나인데 1보다 커질 수 있어요? 없죠. 따라서 FK는 뭐가 될 수 있다? 1 빼기 K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FK가 1 빼기 K인데 FK의 값은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K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 빼기 K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갑시다. 1 빼기 K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K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쓰면서 느껴졌어요? 1 같잖아. 그러면 K는 뭐가 된다? 0이 됐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 됐어요? 또 갑니다. 얘는요. K가 얼마인 경우예요? 그러면 1인 경우네요.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는요. K가 얼마인 경우입니까? 2인 경우예요. 얘도 해봐야 될 것 같아. 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K가 마이너스 1, 즉 K가 2인 경우부터 한번 보세요. K가 2라면 이건 이제 살짝 지울게요. K가 2라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얼마로 변신해요? 2로 변신해요.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0, 1인데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2를 대입하면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일 때 0이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클 때는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또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를 만족해야 됐었냐면 제가 잘 못 찾았죠. 여기 위에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F의 FK가 0임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값이 얼마인 걸 찾았어요? 2인 걸 찾았어요. 이게 되는지 확인하고 갑시다. 즉 F의 F2예요. 그죠? 그러면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X가 2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때 얼마예요? f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F의 뭘로 변신?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0이야. 만족하죠? 그래서 K가 2인 거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번에는 K가 1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대로 여기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K가 1인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K가 1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0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이죠. x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2일 때. 그리고 1이에요.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클 때. 또 갑니다. K가 1이기 때문에 F의 F1. 1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어디예요?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근데 0이어야 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K가 1인 것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K값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K는 얼마다? 2이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G의 FK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뭘로? G의 F2가 되겠죠? 그러면 2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1. 즉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문제 가볼게요. K가 얼마라고요? K가 2예요. K가 2예요. K가 2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G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해요. 마이너스 1은 2가 아니죠. 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9가 나와서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개념 자체가 막 다 어려운 개념이다?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합성함수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 약간 어렵긴 했지만 충분히 한번 해볼 법한 21번 문항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조금 머리를 식힙시다. 22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공비가 5인 등비수열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공비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공비의 특징. 등차 수열에서 공차의 특징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A의 n 플러스 K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어 주면 왜? 공, B니까 B. B를 계산하면 R에 n 플러스 K 빼기 N을 하면 K제곱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A5를 A3으로 나눴죠? 5 빼기 3 하면 얼마? 2죠. 즉 R의 제곱이라고요. 공비가 5라고 했습니다. 즉 공비가 5예요. 그런데 R의 제곱이 궁금해. 5의 제곱 얼마? 2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비의 특징. 이 문제는 실제로는 암산으로도 가능한 문제였어요. 잘 모르는 학생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23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무슨 조건이 나옵니까? 충분 조건이 나와요.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어떤 사람이 화살표를 준다고요? 충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화살표를 받아요? 필요한 사람이. 따라서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화살표를 주는 거죠. 누구한테? Q한테. 그러면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러면 부등식 문제니까 수직선에서 P부터 먼저 나타낼게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어디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안에 쏙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A는 10보다 크거나 둘 다 포함이니까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A가 1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3번 문제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 완전 잘 나오는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단답형으로도 나오고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였어요. 24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항계수 잊고 있었던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이항계수 특히나 일반항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A 플러스 B 두 개의 항이라서 이 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때의 일반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다? N 컨비네이션 R에 A가 모두 몇 개냐? N개 중에서 A를 R개 뽑았으면 B는 몇 개 남았어요? N-R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뭐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N 컨비네이션 R에 A의 N-R, B의 R제곱으로 기억해도 된다. 두 개 중에서 편한 걸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N-R이 R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누구랑 같이 쓰면 돼? 간단한 거랑 같이 쓰면 돼요. 간단한 건 누구랑 같이 쓰면 돼? 미치? 복잡한 거랑 같이 쓰면 돼요.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봅시다. A에 해당하는 숫자가 AX, B에 해당하는 숫자가 1, N에 해당하는 숫자가 6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6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라고요. 6 컨비네이션 R에 A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요? AX고요. B에 해당하는 건 1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누구를 줘야 되냐면 R을 줘야 되고 하나는 6-R을 줘야 되는데 간단하잖아. 여기에 복잡한 걸 주는 거예요. 여기에 간단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의 6-R제곱은 사실은 1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개수가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상수항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해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즉, 6 컨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에 X의 R제곱이라고 한다면 누가 개수입니까? 이만큼이 개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 문제 갈게요. X의 개수,
즉 x의 1제곱의 개수, 즉 r이 얼마일 때? r이 1일 때 개수는 주황색입니다. 즉 6 컨비네이션 r에 a의 1제곱, 6 컨비네이션 r이 1이죠. 6 컨비네이션 1에 a의 1제곱이에요. 6 컨비네이션 1은 뭐예요? 6이니까 6a가 되겠네요. 이것과 x 세제곱의 개수, 즉 r이 얼마일 때? 3일 때의 개수가 같대요. 그러면 r 대신에 3을 대입하면 6 컨비네이션 3에 a의 세제곱, 즉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2 a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계산합시다. 누구랑 누구랑 사라져요? 3, 2는 6 사라져서 20a 세제곱이 되는데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따라서 6a는 20a 세제곱이 되는데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될까? 0보다 커요. 0이 아니에요. 따라서 a 하나씩 약분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예요? 짝수니까 2로 약분할 수 있죠. 따라서 3은 10a, 즉 a는 얼마가 된다? 10분의 3이 돼요. 문제에서 a 제곱은 10분의 3이 돼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20a 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20 곱하기 a 제곱 자리에 10분의 3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 6이에요.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감독을 들어갔잖아요.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푼 답이 맞았나 틀렸나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가 여기 30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갑자기 그냥 30으로 쓰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제가 틀린 줄 알고 다시 와서 막 계산을 했어요. 6인 거야. 그래갖고 끝나고 그 친구한테 너 왜 그거 30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다시 가도 막 이러는 거 있죠.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일반항이다. 이항계수의 일반항은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2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요. 기본적인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예요. 수열의 합의 기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의 기호. 그리고 요거 풀려면 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합의 기호는 성질만 알고 있으면 되죠. 합의 기호의 성질자 나오면 뭐를 기억하자? 실수배와 사칙연산이 자유로운지를 기억하자. 그런데 합의 기호는요. 기억하세요. 실수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덧셈이랑 뺄셈만 자유로워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성질은 우리가 몇 가지로 배웠냐면 3가지로 배웠어요. 첫 번째, K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성질이라 그랬나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K는 1부터 n까지 K. 얘는 뭐가 되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기억하세요. 그 다음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은 뭐라고? 2분의 n의 n 플러스 1 몽땅의 제곱이다. 네,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가장 위에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에서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요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인데 덧셈이에요. 덧셈 자유롭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그마 K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된다? 30. 그럼 요거 약분되죠? 그래서 55 더하기 30 해서 정답은 얼마? 8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진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5번도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5번 문제였어요.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26번 문제는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봤으면 좋겠어요. 4점짜리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 여러분 보면은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등장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고요. x가 어떤 점으로 갈 때는 우리가 또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3개나 쳐드린 거고요. 첫 번째 거 볼게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분모를 봤더니 x에 관한 몇 차? 2차예요. 그런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러면 분자도 x에 관한 몇 차? 2차가 되어야 되고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인 1분의 a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a가 얼마인 게 나와요? 2인 게 나와요. 자, a에다가 2 대입합니다. 그리고 극한을 계산하려고 봤더니만 인수분해되죠. 그래서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요. a가 2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데 x-1, x-1 사라지죠. 그럼 분모가 이제 0이 아니에요. x에다 1 대입해도 문제 없죠. 분모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2가 돼요. 2분의 2이기 때문에 극한값 얼마? 1인데 얘를 얼마로 두자? b라 두자.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2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6번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 문제 한번 볼게요. 27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뭐에 대한 계산의 문제냐면 로그의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얘가 뭐랑 같이 등장을 했냐면 등비 중항과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비 중항 뭐예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인데 몇 개의 수? 세수.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b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를 3으로 나눈 값이랑 b를 a로 나눈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a제곱이 뭐가 된다? 3b가 된다. 즉 순서대로 등비 수열하면 가운데 있는 등비 중앙의 제곱은 양 끝값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갈게요. 로그 a의 3b 플러스 로그 3의 b를 물어봤는데요. 눈에 바로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죠. 누구? 3b. 3b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a제곱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그 a의 a제곱 플러스 로그 3의 b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런데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있죠. 따라서 얘는 2의 로그 a의 a 플러스 로그 3의 b는 5로 쓸 수 있고 쓰다 보니 느껴지죠. a 밑과 진수가 같을 때 얘는 얼마예요? 1이라서 2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3의 b는 5예요. 따라서 로그 3의 b는 얼마가 된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b가 궁금해. 어떻게 고쳐주면 되죠? b는 3의 세제곱이 되네요. 뭐 27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b를 찾았어요. b가 뭐라 그랬냐면 3의 세제곱. 그럼 3 곱하기 3의 세제곱, 즉 3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즉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4제곱이 돼요. 그런데 얘는 a제곱이랑 같대요. a가 2개 나오네? 그죠? 3의 4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즉 9의 제곱이기 때문에 a는 9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왔겠지만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a가 2개가 나왔는데 a가 뭐예요? 밑이거든요. 그래서 밑 조건 때문에 a는 0보다 크게 되어서 a는 9가 되는 거예요. 그냥 a는 9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a는 9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됐다? 27이 되어서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래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27번 문제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밑조건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땠어요? 이 문제가 아마 오늘 제가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질문받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 지나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그거 그 길 가는 거 답 뭐예요? 제가 9라 그랬더니 학생들마다 답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학생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춘 학생들 있잖아요. 맞춘 학생들의 90%는 실제로 직접 해봤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직접 하다 보니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의 합이 4래요. 가로가. 근데 전체 이동한 길이가 12여야 된대요. 실제로 이 길은 가로 아니면 세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로의 합이 4야. 전체가 12야. 그러면 세로로 이동하는 거는 합이 얼마여야 돼? 8이어야 4 더하기 8하면 12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봐요. 세로 길은요. 위로 몇 개씩 잃었어요? 이렇게 2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칸을 한꺼번에 가도 되고 한 칸씩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2칸을 한 번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로로 합해서 8이 돼야 되니까 2칸짜리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면 세로로 8만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요. 기본적으로 A에서 출발을 하잖아. 그러면 편하게 가보자고요. 어떻게? 요거 선생님이 주황색, 2칸짜리를 주황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4개 가야 돼. 그럼 하나 해봐요. 이렇게 갔어. 위로 갔죠? 그럼 옆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럼 옆으로 갔다 다시 올라가요. 옆으로 갔다 다시 내려와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가야 B죠. 맞아요? 또는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처음부터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가로로 가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 내려왔다가 옆으로 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서 내려와도 되죠. 세로로 2칸 가는 것만 정해지면 가로는 무조건 가는 방법이 정해지네요. 따라서 2칸짜리를 4번 가서 세로로 8칸 가기 위해서는 세로로 길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5개 중에 이 4개가 들어갈 것만 정해주면 돼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죠. 예를 들어 얘 먼저 갔다가 얘 먼저 그 다음 얘 갔다가 얘 갔다가 얘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무조건 여기서부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는 방법은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돼. 즉 콤비네이션 1이니까 얘는 몇 가지? 5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만 있을까? 아니죠. 잘 봐요. 지금 세로가 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합이 8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2칸짜리를 3개만 가는 거야. 그럼 6이에요. 그러면 세로로 어떻게 가면 돼? 짧은 거 2개를 더 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봤어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3개짜리 갔다. 3개짜리 갔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로는 자연스럽게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돼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잖아요. 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세로를 먼저 배열하면 안 되겠구나. 가로가 어떻게 될지를 배열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로를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까? 가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가로가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더 해봤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가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로를 봐요. 이렇게 하나를 결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를 결정하고 나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2칸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칸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칸이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선생님 지금 무슨 힌트를 준 것 같아요? 하나짜리의 가로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로, 그러니까 세로 안에 있는 가로는 어디에 결정돼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겠죠. 걔만 딱 결정해버리면 나머지는 길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4칸 중에서 한 칸만 선택하면 돼요. 즉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있나요? 네. 세로가 총 8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2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예요? 4개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로로 갈 수 있는 게 길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5 더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된다? 정답은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하면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찾을 수 있을까? 즉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 학생이 끝나고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왔는데요. 가로로 가는 걸 B로 하고 세로로 가는 거를 A로 한 다음에 이제 세로가 모두 8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가는 걸 A라고 우선 배치를 하고 B 해서 하나, B가 몇 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모두 몇 칸이에요? 4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B 해가지고 거기에 A를 몇 개 넣을 수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안 되는 것들을 간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가로, 세로 문제가 나오면 가로로 가는 것을 뭐 B, 세로로 가는 걸 A로 두고 사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많이 풀어왔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절대 뭐 나는 확률과 통계를 못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틀려도 되는 문제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문항은 여러분 볼게요. 얘가 중복 조합 문제인데요. 실제로 중복 조합 문제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예전 교육과정일 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잘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ABC가 모두 뭐라 그랬냐면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봤더니 A랑 B랑 C랑 곱했더니만 10의 5제곱이래요. 근데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10이라는 건 2 곱하기 5의 곱으로 쓸 수 있고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건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A, B, C는 모두 2와 5의 거듭제곱의 곱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됐죠?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3개를 곱했는데 2의 5제곱, 5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B, C에 뭐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3의 배수 못 들어가지. 그럼 여기 3이 있어야 되니까. 즉 A, B, C는 모두 2의 배수 곱하기 2의 거듭제곱 곱하기 5의 거듭제곱의 꼴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했다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2의 X1제곱 5의 Y1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B는 2의 X2제곱 5의 Y2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2의 X3제곱 5의 Y3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셋을 모두 곱한 거예요. 셋을 곱하면 2의 X1
x2, x3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 5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을 곱했는데 밑이 같기 때문에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이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뭐가 됐다? 5가 됐다. 그리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A, B, C가 모두 뭐라 그랬냐면 짝수라고 했습니다. 다시 A도 B도 C도 모두 짝수래요. 즉 2의 배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2가 한 번은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x1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B도 마찬가지예요. 짝수기 때문에 x2도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x3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얘를 모두 종합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얼마인데? 5인데 x1, x2, x3은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는구나. 그러면 x1, x2, x3에다 얼마를 주고 시작하자? 1을 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1을 준 나머지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이 1, 1, 1 줬으니까 얼마만 남았어요? 2만 남았죠. 즉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거? 2개 뽑는 거. 즉 3 플러스 2 하면 5 마이너스 1, 4 컴비네이션 2와 같아져서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면 요거 약분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x1, x2, x3을 뽑는 방법이 6가지가 돼요. 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봅시다.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은 5예요. 그런데 y1, y2, y3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방법? 5개 뽑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7 컴비네이션 5가 되죠? 그러면 7 컴비네이션 2가 되어서 7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된다? 2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랑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1이 돼서 12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문항인데요. 실제로 29번까지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30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30번 문항치고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접근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x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gx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리함수가 나오면 바로 파악해야 될 게 뭐예요? 점근선인 것과 그리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점근선은 분모를 0 만드는 x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어서 x는 뭐가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 3이죠. 그래서 y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누가 움직인 겁니까? y는 a분의 1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봐요. y는 a분의 1이 어떻게 y는 ax분의 1이죠. ax분의 1.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면 자 써놓을게요. 이 문제는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겠구나.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걸 한꺼번에 기억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가조건을 가는 거예요. 가조건을 봤더니 x가 0보다 클 때 함수값이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거예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함수는 지금 봐요. 점근선이 뭐라 그랬냐면 y는 3이라 그랬어. y는 3이 점근선이다. 그리고 x는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함수 gx라는 함수 값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y는 1과 y는 3 사이에 있어야 된대. 언제? x가 0보다 클 때. 요 사이에 함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여기만. 그런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점근선이 y는 3이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점근선이 x에 관한 점근선이 어디 있다 한들 이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a 값이 0보다 크면은요. 아무리 이쪽에 있어봐. 점근선이. 그래도 0보다 큰 쪽이 반드시 생긴다고 x가 0보다 크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는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점근선이 y는 3이에요. y는 3이고요. 어디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함수가 y는 1과 y는 3 사이에 x가 0보다 크면 이 안에만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만약에 x의 점근선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보다 작은 부분도 생기고요. 3보다 큰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서 얘가 어떻게 생겨져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모양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생겨져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져야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 유리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x에 관한 점근선은 이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져야지만 주어진 가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선은 점근선이 뭐예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인데 얘가 x축보다는 이쪽 편에, 즉 0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 0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1보다는 어디? 위에 있거나 1이 돼도 상관없죠. 왜? 함수가 1보다 크고 gx 3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1이 돼도 상관없죠. 왜? 0보다 클 때니까. 따라서 g에 대해서 0에서의 함수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가조건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a가 뭐보다 작은 거 알고 있어? 0보다 작은 거 알고 있어요. 따라서 0보다 작은 값을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보다 커져요. 따라서 b가 넘어가면 b는 뭐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2보다 작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볼게요. b가 2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0에서의 함수값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은요. gx 한번 볼게요. gx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뭐예요? b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인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1보다. 그러면 양변에 3을 빼주면 b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b가 2보다 작아요. 따라서 b가 2보다 작기 때문에 b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따라서 얘를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겠죠. 즉 b-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가 넘어가면은요. b는 2-2분의 1, 즉 2분의 3보다도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b가 2보다 작으면서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서 b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무슨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가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나조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조건은 함수 fx와 y는 x-2분의 1 더하기 3 그래프의 교점이 제4사분면 위에는 있지 않대요. 그럼 이 유리함수의 특징을 또 살펴볼까요? 점근선이 x는 2, y는 3이었어요. 따라서 점근선을 나타내면 한번 볼게요. 점근선은 x는 2, x는 2고요. y는 3이에요. y는 3. 그리고 원래 x분의 1의 그래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x에다 0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죠. 그럼 얼마가 된다? 2분의 5를 지나고 있겠네요. 그 다음 y에다 0 대입할게요. x-2분의 1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x-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럼 2가 넘어갔어요.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y절편은 3분의 5가 되어서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fx, 즉 fx는 ax 플러스 b인데 얘의 교점이 어디는 없어야 된대요? 4사분면에는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fx가 4사분면으로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또 뭐예요?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4사분면으로 내려오면 안 된대. 그러려면 최대 어디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y절편이 뭐예요? b란 말이에요. 그러면 y절편인 b는 반드시 어디 위에?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b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더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3분의 5를 대입한 값은 x축 위에 있거나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3분의 5를 대입하는 거예요. 3분의 5를 대입하면 f의 3분의 5는 즉 3분의 5a 플러스 b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냈어요. b는 마이너스 3분의 5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쓰면서 느껴야죠. 뭐예요? 아, 이거 부등식의 영역 문제구나.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아이들을 다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면 돼요. 자, 얘를 A축이라고 하고요. 얘를 B축이라고 하면은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 부분이에요.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 B는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B는 2분의 3이 있어서 B는 2분의 3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만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 부분 안에서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위쪽이죠. 이 부분을 의미해요. 다 됐네요. 여기에 속하는 점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을 때 최대예요? 여기를 지날 때가 최대죠. 따라서 이 직선에서 즉 B는 마이너스 3분의 5A에서 B의 값이 2분의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5A예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0분의 9가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점을 지나야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 얼마를 지나야 됩니까? y값이 2분의 3을 지날 때가 최대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그죠? 루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리에 뭐를 해줘야 돼? 제곱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즉
10분의 9의 제곱이죠. x끼리, y끼리 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의 제곱이 되죠. 즉 100분의 81 플러스 4분의 9가 되어서요. 100분의 얼마가 됩니까? 81이고요. 9 곱하기 얼마? 25를 해주면 돼요. 따라서 끝까지 계산할게요. 100분의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25가 되네요. 더하기 81을 하면 30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얘가 최대값 m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100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대문자 m을 하면 얼마가 된다? 30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등식의 영역 한 번 더 정리를 해봤고요.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했지만 30번 문항치고는 그래도 도전해볼 법한 문제였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4월 학력평가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정말 평가원 기출문제랑 수능특강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위권 학생이다 이러면은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강의는 수능 개념 강의예요. 그래서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여러분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강의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6월 모의평가에서 분명히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문제 풀어봐서 알겠잖아요.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틀리는 문항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수능 특강 강의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여러 번 풀면서 평가원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번에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치면서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틀려가지고 해설 강의 봤는데 선생님이 틀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물론 수능 특강 여러 번 푸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도 여러분이 잘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우리 EBS 강의 보면은 고난도 문항을 위한 강의들이나 아니면 고난도 문항을 위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는 문제집 중에서 그 내신용 문제집은 절대로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학력평가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고난도 문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일매일 한 문항, 두 문항 정도씩 계속 풀어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쉬운 문제가 나오든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이 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학력평가 즈음에서 이제 우리 재학생들은요. 중간고사라는 정말 큰 시험이 남아 있거든요. 4월 학력평가는 오늘로 이제 정리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의 경우에는요. 내신 체제로 돌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많은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랑 그리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신 문제를 출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수능 특강에서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중간고사도 잡을 거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수능까지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가지고 공부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이유가요. 실제로 4월 학력평가 점수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6월, 9월 수능 점수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정말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신 떨어지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정시판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6논술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신 잡아야 돼요. 아셨죠? 제가 학교에서 맨날 요즘 잔소리 하거든요. 내신 나중에 정말 후회해요. 그러니까 재학생의 경우에는 중간고사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수능 치는 날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